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 남양유업 대리점주에게 갖가지 횡포를 부린 게 들통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한 기업이죠. 한데 이 대국민 사과 후에도 횡포질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대리점주들이 지난 12일에 참여연대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본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참석하지 말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아예 집으로 찾아가 압박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윤창중 사태로 한숨 돌리자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지는 걸까요? 아무튼 이 갑의 횡포 정말 갑갑합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탈탈 인터뷰의 주제는 프레시안입니다. 여러분, 프레시안이라는 매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프레시안이 주식회사의 문을 내리고 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프레시안의 전홍기의 편집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의 문을 내렸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프레시안 문 닫나고 그랬어요.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프레시안이 왜 문을 닫나 이랬는데 앞에 보니까 주식회사의 문을 닫는다. 네. 어떤 판단인 겁니까? 프레시안이 지난 2001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창간할 때 당시에도 사실은 독립적인 진보 언로 이 꿈을 꾸고 창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2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전환 결의문에서도 밝혔는데 더 이상 주식회사 형태로서의 품위 있는 생존은 불가능하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품위 있게 좀 더 품위 있고 의미 있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지난 연말부터 논의해본 결과 협동조합이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회사의 문을 닫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체제에서는 품위 있는 생존이 어렵다.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주식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주식회사의 경우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뜻을 함께하는 열 몇 분의. 그러니까 전직 언론인들이 사실은 각출해서 만든 매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솔직히 처음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의 한계라는 그렇죠. 걸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열정 하나로 시작을 했던 매체라고 봐야죠. 네, 열정과 끈기로 시작했고 버텨온 매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점점 언론 매체, 거기다 독립적이고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신생 매체인 상황인데 그런 매체가 정말 자본의 논리로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 품위 있는 생존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품위 있는 생존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당당한 그래서 언론이라면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언론이어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매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과 기사를 바꿔 먹는다던가 엿바꾼다라는 게 이제 언론 개혁인데 그렇죠. 아니면 또 이 소위 말하는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소위 말하는 낚시질을 한다던가 저희가 어업 종사자도 아닌데 이런 거에 전문성을 계속 키워가는 게 어업 종사자. 네. 그거 괜찮은 표현이네. 키워가는 게 과연 정말 프레시안이 애당초 창간했을 때 목표였던 것인가. 물론 프레시안이 자부하는 바는 그래도 프레시안은 전면에
야시시한 여성 사진을 띄우지 않고 검색어 장사를 하지 않는 거의 유일무이한 매체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클릭수를 올리기 위하여 그렇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종종 쓴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기 고백 시간이에요, 지금. 좀 더 하셔도 돼요, 자기 고백.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뉴스 스탠드가 되면서 많이 빠졌죠. 클릭수가 많이 빠졌는데 예. 편집국장인 저로서도 이러면 클릭수를 올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어뷰징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글 팔아먹고 살았던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뉴스캐스트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뉴스캐스트에 올리는 기사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기사의 클릭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매체 입장에서는 클릭수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클릭수하고 연동되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클릭수에 목을 걸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 어떤 기사가 그럼 클릭수를 높일 수 있는 기사인가는 조금은 야시시한 기사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더 점잖지만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는 양질의 기사를 뉴스캐스트에 못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언론 종사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주식회사라 하면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이제 처음에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금 범위 안에서 하여간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엿바꿔먹기라든지 낚시질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자 협동조합으로 가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구독료 개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가요? 네, 그리고 사실 협동조합이 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전에도 프레시앙이라고 후원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해드리는 뭐 서비스라는 건 굉장히 그렇죠. 미미한 상황이었는데 조합원이 될 경우 실제로 회사의 주인이고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가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부터 처음부터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협동조합 실험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언론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미 있는 목소리들이 프레시안 안으로 좀 더 전달되고 그것이 기자들이 기사를 생산하고 만드는데 조금 문제의식을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존 주주들하고 얘기가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까? 솔직히? 그 과정도 아주 순탄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다들 선이셨는데 뭐 저희가 대기업의 투자를 받을 뭐 그런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찬성했던 분들께서는 어쨌든 프레시안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술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으셨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자본의 투자를 받을 경우 기존의 프레시안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적인 문제 제기. 그거는 이제 경영진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그다음 외부 필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다시 이제 그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저희 현재 대표이사인 박인규 대표께서 이제 경향신문 출신인데, 그렇죠. 네, 경향신문에서 처음 노조를 만들다가 해직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때가 아마 한화가 인수할 때 한화가 반대 투쟁하다가 해직됐었죠. 네네. 예,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언론인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뭐 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독이든 성배다. 네. 독이든 그러니까 술잔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시고 이제 주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가 5월 3일 날 전환총회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주주들의 의사를 다 물었는데 주식회사가 협동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래서 3분의 2 이상 분들이 찬성하셔서 이제 전환을 결정할 수 있게 그럼 됐습니다. 이제 기존 주주들은 이제 그 조합원으로 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협동조합으로 이제 그 돌기로 했고 이제 선언문도 이제 그 발표를 했고 어떻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 예상보다 더 저는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5월 6일 날 처음 전환의 결의문을 발표했고 그날부터 이제 예비 조합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건 아니라서요. 근데 그 예비 조합원 신청해 주신 분이 오늘 오전까지 2,100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그 목표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10,000명. 10,000명? 올해 내에 10,000명을 모으는 게 목표고 그 이후로 계속 확장해서 정말 저희의 뭐 꿈은 3만 명이 최종 목표인데요. 3만? 3만 명. 3만 명? 예. 그래요. 왜냐하면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어 쭉 그렇죠. 3만 명의 규모가 유지되면 기존의 프레시안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품위 있는 생존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언론 생태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협동조합 언론으로서 첫 발을 찍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최소는 10,000명 1차 목표는. 네. 그러니까 10,000명의 조합원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같이 십시일반으로 프레시안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른바 품위 있는 생존, 뭐 낚시질이라든지 엿바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고도 언론답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네. 그래요. 또 프레시앙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존의 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으로 돌면 프레시앙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후원 회원분들은 뭐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프레시앙과 조합원의 이 돈이 달라서요. 후원 회원 같은 건 3,000원부터 있고 조합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야 해서 차등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은 프레시앙으로 남겠다는 분들은 후원 회원 개념으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프레시앙 회원 중에서 이제 그 예비 조합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꽤 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겨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주로 이제 그 시작을 했던 신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이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아주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정하게 또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책임 있는 경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추진력 있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일정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좀 그 언론계 안에서 얘기도 좀 사실은 일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아까 여기 와서 어떤 한 오마이뉴스 기자분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특정 정치 세력이 자기네의 이른바 조합원을 가장해서 네네 자기네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조합원을 가장해서 대규모 들어왔을 경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내부에서도 우려 중에 하나로 제기됐던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협동조합 언론이 저희가 운영하는 모델로 뭐 생각하고 있는 건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꾸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편집위원회는 이제 조합원 총회는 이제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편집국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편집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편집위원회는 뭐 일단 저희 구상은 뭐 한 10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 그러니까 프레시안 같은 경우 이제 다중 이해자 협동조합인데요. 뭐냐면 직원들
중심으로 한 직원 협동조합 플러스 네. 독자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원 협동조합 같은 경우 출자금의 규모도 또 크고요. 예. 그리고 이사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예.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출자금의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모두 다 1인 1표지만 이사회 구성이나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직원 협동조합의 구성 원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편집위원회는 아직 뭐 구체적인 퍼센트를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예. 위촉할 수도 있고 또 네. 그 기자 대표가 참여할 수도 있는 거겠고 네네.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편집위원회가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외부로부터의 또 편집권 간섭을 차단하는 그런 네. 장치가 되는 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예. 예. 노조에서도 아마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언론사 노조니까요. 아무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직원 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300인가요? 네. 그거 부담스러운 돈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예. 3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정을 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나눠낼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예를 경제 들어서 사정에 월급에서 따라서 깐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월급쟁이 입장에서 3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도 사실은 협동조합 준비하면서 직원 조합원들의 그 조합비가 얼마가 돼야 하느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중이해자 협동조합이 되고 그다음에 언론사고 그다음에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직원 조합원의 출자금 비중을 조금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여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300으로 하자 했을 때 너무 많다. 불평하는 직원 없었어요? 노코멘트입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 아니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인데 네. 한번 자평을 부탁드릴게요. 프레시안의 컨텐츠가 어떻다고 자평하십니까? 프레시안의 컨텐츠는 일단 굉장히 지적이다. 지적이다. 네. 근데 그것이 또 단점으로 따라오죠.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예.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난 체한다. 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프레시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외부 필자들의 오피니언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우리 박영희 대표가 표현하기에는 공적 의식이 있는 지식인들의 이 목소리를 프레시안이 담는 글을 쓰고 싶다. 예, 공익에 충실한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으로 기반해서 그들이 제시한 시각에 맞춰서 기자들이 현실을 분석하고 취재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레시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예. 때문에 인적 자본 한계들 때문에 예를 들면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필자들을 저희가 자랑을 했는데 초기에 저희가 발굴한 필자들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매체로 막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사관학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저희와 계속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 여러 필자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걸 저를 아는데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 아니죠? 그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매체가 존재하고 있는 기반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인터넷 매체 입장에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초기에 인터넷 매체가 창간했을 때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이나 이런 매체들이 태동했을 때 독자들은 그 매체 사이트에 직접 와서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네. 대부분 다 포털을 통해서 기사를 맞아요. 보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모바일을 통해서 기사를 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 정도일 텐데요. 좋은 매대를 차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더군다나 종이 매체의 경우 종이 매체와 자기네 온라인
사이트와 이중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종이신문은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하고 이런데 사이트는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클릭수로 이제 독자들을 만나고 이제 기본적으로 광고 수익을 끌어내야 하는데 더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프레시안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장점이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프레시안의 컨텐츠가 좀 더 젊어져야 되고 좀 더 대중화돼야 된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세요?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편집국장이 조금 젊어졌고요. 그런가? 예. 네. 호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본가요? 네. 까는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좀 젊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필자들 같은 경우도 다른 매체에서 굉장히 발랄하고 재미있게 글 쓰시는 분들도 프레시안에 원고를 부탁드리면 논문을 써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프레시안은 원래 프레시안에 있는 독자들은 이런 글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런 노력을 피자분들한테도 그런 노력을 좀 부탁하고 있고 기자들한테도 그런 노력을 좀 부탁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좀 아무튼 좀 발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프레시안의 그 칼럼을 기고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좀 갖춰져야 되고 혹시 그런 고민은 좀 없습니까? 좀 전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 이 그 프레시안은 텍스트 컨텐츠만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갖는 한계라든지 그것들을 좀 넓혀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은 없으세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텍스트 콘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고 팟캐스트도 저희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 참 이걸 오디오 콘텐츠를 뭐 생산한다고 얘기하기는 참 미미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도 콘텐츠 다변화하고 싶고요. 다양한 시도하고 싶은데 이것도 참 돈과 연관된 문제라. 결국은 그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프레시안이 앞으로 지향하는 컨텐츠의 지향점은 그럼 뭡니까?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자 어떤 영역, 어떤 가치에 집중하겠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장르라든지 형식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가치의 문제부터 얘기하면 어떤 가치의 어떤 컨텐츠를 지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협동조합하면서 4가지 큰 가치를 표방했습니다. 생명, 평등, 평화, 협동. 뭐 이거 들으면서 역시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너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보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복지국가. 이 말이 과연 5년 전에 이렇게 모든 대중들에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복지 필요하다. 나의 삶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렇죠. 일단 몇 년 안 됐죠. 그게. 예, 그렇죠. 정말 몇 년 안 된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가 뭐 생명, 평등, 평화, 협동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를 내세웠지만 멀지 않아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사 형식과 관련해서는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깁니다. 그거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긴 게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길어도 재미있으면 길고 안 짧고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흡입력이 있는 글이라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임팩트 있고 좀 더 짧고 좀 더 호소력 있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모든 일은 사실은 가장 기본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으로 돌고 이러면 기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기자가 기자짓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어떻게 확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협동조합 전환된다고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시안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협동조합 전환을 저희가 선언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좀 더 앞서서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일단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빠뜨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합원으로 내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회와 장치와 기재 이런 것들을 프레시안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당신은 네. 돈만 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아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뭐 외부에 공표했던 것은 그리고 협동조합이 되면 반드시 조합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요? 예, 그게 예.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협 같은 경우 조합원이 아니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예.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합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를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그 제공해야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공되는 컨텐츠 외에 별도의 컨텐츠를 조합원에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네네. 아, 네. 그래요. 협동조합 언론의 경우 반드시 유료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북리뷰라고 저희 예. 프레시안 북스에 실렸던 컨텐츠를 가공한 소식지를 보내드리는데 예. 이거를 일단 다 제공해드릴 생각이고 예.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 브리핑을 제작해서 유료에 뉴스 브리핑은 예. 제작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뉴스 브리핑은 그러면? 일종의 소식지일 텐데요. 예. 그러면 그 뉴스 레터가 되는 겁니까? 뉴스 레터인데 예. 프레시안의 콘텐츠를 그냥 재가공한 형식이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가 조합원만을 위한. 예, 조합원들에게만 보내려고 하고요. 물론 조합원이 아닌데도 그 콘텐츠를 보고 싶은 분들은 유료로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게 좀 땡기네. 네. 그죠? 네. 그래요. 예,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시안이 창간한 게 2001년이었던가요? 네. 12년 만이 되는 거죠. 네. 12년 만에 지금 프레시안이 새롭게 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출발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은기의 국장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게 많고 가지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그 소중한 매체가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프레시안의 새로운 출발을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를 해 주시면 프레시안에 상당한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는 재윤경의 함께 살자입니다. 자, 그 주인공인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모셨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신용카드 얘기하고요. 네. 또 그 신용카드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죠. 올라간다고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제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네네. 무서워서 못 알아보고. 그거 뭐 조회하면 신용 등급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걸 조회하는 거는 문제 없고요. 그런가요? 네,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해서 네. 그러니까 대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신용등급 조회가 빈번해지면 이 사람 돈이 급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거죠. 겁니까? 네. 저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거든요. 네네. 체크카드 만들어갖고 그걸 쓰지 네. 신용카드는 거의 안 써요. 네. 잘하는 겁니까? 잘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물론 무이자 할부일 때는 가끔 쓰긴 해요. 네. 무이자 할부일 때만. 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별로 괜찮은 것 같지는 않네요. 왜요?
그게 공짜일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네. 아, 또 찔리네. 자, 그 신용카드 얘기,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신용카드를 쓰면은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라는 상식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신용 등급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 신용카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네. 어떤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은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고 할인이 주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연말에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뭐 흔히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부터 이렇게 좀 절단을 하셔야 예. 이게 가계 재정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아주 즉답으로 나오시는 말씀들이 현금 쓰면 손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현금 쓰면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데 네네. 신용카드 쓰면 혜택이 있다, 부가 혜택이? 네네. 할인 혜택이 있고, 네. 김종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신용카드에서 그 준다는 혜택을 네. 써본 적이 거의 없고, 네네.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포인트가 누적이 됐다고 안 쓰니까 네. 연락이 와서 치약 보내주겠다고. 네. 그래서 치약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쌓이는 포인트와 네. 할인의 기회, 가능성이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신용카드사가 마케팅을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이걸 써야 이익이고, 네. 사실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손해본다라는 마케팅을 네.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일단 내가 그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일단 감각적으로 아예 그 자동 세팅이 된 겁니다. 신용카드를 써야 이익이고 안 쓰면 손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이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그냥 할부일 경우에는 네네. 할부 수수료를 내니까 네네. 그때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게 낫지만 네. 그냥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에는 내가 수수료를 안 내지 않느냐. 네. 근데 그러면 현금 쓰는 거나 신용카드 쓰는 거나 똑같고 네. 거기다 포인트 적립되고 그래서 뭐 혜택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네네. 이거잖아요. 간단히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요. 네. 예, 그렇게 신용카드를 아주 잘 활용하면서 이익을 톡톡히 챙길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 해마다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들이 사실은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 좀 제가 그랬죠. 네네. 치약 하나 받은 게 다라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렵고요. 네. 이게 좀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기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신용카드사는 그 포인트를 사실 사용하기 불편하게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러니까 모 카드사가 어떤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자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놨는데 신용카드사는 그 약관을 1년만 지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남아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가맹점과의 거래를 끊음으로 인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고. 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가맹점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라진 거죠. 예, 그러면 사실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또 뒤져보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나의 어떤 소비 패턴과 무관한 곳에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다거나. 그렇죠. 근데 포인트가 누적이 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또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쓰긴 좀 민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보통 몇천 포인트 이렇게 돼야 좀 그래도 쓸 것 같은데 그 정도 누적되려면 많이 써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인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뜻 봤을 때 할인이 이익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 현상만 놓고 보면 할인. 네, 할인도 그렇고 무이자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겁니다. 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충동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그럼 할 말이 없죠. 뇌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그 뇌를 관찰을 했더니 사람들이 할인 제품을 보면은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거저다.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흥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따져보고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3개월 나눠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이자 할부고 할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지 아닌지 합리적으로 따져보기 이전에 흥분해서 사실은 구매하게 돼 있다. 네. 진짜로 제가 얼마 전에 홈쇼핑을 봤는데 네네. 집에서 생선 구우면 냄새 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또 아파트니까 다 냄새 퍼지고. 네네. 그래서 근데 홈쇼핑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 제품 이름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양면으로 닿는 거에 갖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네. 너무 좋다. 네. 근데 무이자 3개월이래요. 네. 과감하게 질렀죠. 네. 와서 갈치 구웠거든요. 네. 다 눌러붙던데. 그래서 사용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요? 많은 주부들은 홈쇼핑에서 네. 뭐 사실 이렇게 몸에 좋은 삼겹살 구이, 삼겹살을 구우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에 나쁜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고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그런 제품을 판다 그러면 또 구매를 과감히 지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3개월 무이자 할부 때문에. 근데 네. 구매해놓고 보니까 이게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친구가 한번 그런 걸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요리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전문 요리사라는 그 자부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럼 저도 거기 무슨 뭐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어서 절대 눌러붙지 않는다고. 네네. 샀는데 눌러붙지 않기는 그냥 다 눌러붙어갖고 그냥 뭐 다 쪼가리 나고 갈치가 그러던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구매 한번 시필하고 나시면은 다시는 사실은 이제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네. 홈쇼핑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 신용카드가 사실은 그 충동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 정도가 과거에 예를 들면 홈쇼핑에서 구매했던 특정 제품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너무 빨리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다음에 또 그런 광고를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거지만 따져본다든가 뭐 예를 들면 문의를 해본다든가 조사를 해본다든가 저 제품이 정말 하자가 없는지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나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개의 주부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에 실패했지만 또 홈쇼핑 그 광고를 보고 무이자 3개월 할부라는 그것에 이끌려서 과거의 실패 빨리 잊고 그때는 내가 운이 나빴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주제는 신용카드 홈쇼핑이 아니긴 네네. 합니다만 뭐 매진이 임박했어요. 아, 그렇죠. 시간 제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을 계속 쫓기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사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행동경제학에 보면은요. 그 시간 제한 전략. 여기에서 인간이 굉장히 무력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충동 욕구뿐만이 아니라 흥분과 결합해서 정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까지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수중에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이제 근데 거기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은 홈쇼핑 거의 안 보지만 TV가 없어서 근데 가끔 예전에는 교육을 위해서 홈쇼핑을 일부러 봤어요. 왜요? 교육을 위해서? 교육할 때 어쨌든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심정일까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정말 그 시간 제한 전략이라든가 할부라든가 그러니까 단 뭐 9,900원 뭐 이런 식의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는 뭐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도 경험해서 알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막 억지로 합리적으로 누르려고 노력은 안 하고 보고 있다가 괜찮으면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결제 방식만 그 계좌이체를 선택을 합니다. 왜요? 그게 더 번거롭잖아요. 번거롭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좌이체를 해야 될 만큼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면 그 제품은 필요했다. 대개의 경우 제가요. 계좌이체 신청하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래요? 그거를 구매 신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그 제품은 전혀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그 욕구의 충동, 흥분 이런 것들을 구매로 결정적으로 정말 그 완성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지출 여력을 넘어서는 어떤 이 초과 소비
이것의 주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할인과 사실 할부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외상결제. 그렇죠. 예, 외상이죠. 외상. 예, 외상결제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옛 맞아요. 속담은 예. 예, 그냥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옛날에 외상이 있을 때나 신용카드 있을 때랑 똑같다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런 신용카드에 있어서의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 능력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 잘못된 소비가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일으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굉장히 그 유통시장에 있어서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데 신용카드가 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됐었죠.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를 신용카드사에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대형마트의 무이자 할부가 카드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공짜로 해줬겠느냐. 어쨌든 이거는 그 결제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비용을 그럼 누군가 감당했을 건데 들여다 보니까 사실 그 신용카드사에게는 수수료도 가맹점 수수료도 1점 몇 %밖에 안 받았거든요. 네네. 1.5% 미만으로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대형마트에서 사실 그 이렇게 좀 이 카드사하고 힘겨루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낸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소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2.5%에서 뭐 많게는 맞아요. 3%까지 예, 이렇게 예. 부담해 왔었죠. 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이자 할부와 관련돼서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소 가맹점에서 좀 많은 그 가맹점 수수료를 챙긴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소비자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충당해 왔던 것 아니냐. 중소상인들의 등골을 빼서 그렇죠. 대형 상인들을 도와줬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리고 중소 가맹점은 일단은 그 수수료가 뭐 2.5%에서 3%니까 일단은 이익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네.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불리하고 할부 서비스를 거의 해줄 수가 없고요. 카드사가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받은 수수료를 가지고 대형 할인점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해서 무이자 할부 가지고 소비자들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만들어서 구매량을 늘리면서 경쟁적으로 대형마트도 잘 되고. 네. 근데 제가 한번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노무현 정부 때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른바 네. 세원 발굴 차원에서 네네. 그 신용카드 결제를 되게 장려한 적이 있었어요. 국민의 정부죠. 그죠. 네, 국민의 네, 정부 네. 때였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럼 탈세를 막는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탈세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금 카드고요. 그 국세청 카드죠. 네. 그거에 사실은 조금 더 기능을 보완만 해도 얼마든지 저는 저희 나라가 IT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세청 카드에 개인 계좌 방식으로 연말에 연말정산 할 때 보면은 국세청 카드에 제가 현금으로 썼던 거 국세청 카드로 이렇게 쭉 그 누적시킨 게 한꺼번에 그 다 뜨더라고요. 제 그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은. 잠깐만요. 국세청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현금 카드죠. 현금 쓰고 나서 소득공제용 그래요? 모르셨군요. 저는 그래서 은행에서 발급한 그냥 체크카드 쓰고 있는데. 네, 체크카드 쓰셔도 되고요. 예. 체크카드가 지금 소득공제 비율도 높은데, 예. 현금 카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그 소득공제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그 카드, 현금을 쓰고 그 카드를 같이 내밀면 다 이렇게 적립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할 때 현금 영수증 끊어드릴까요? 뭐 이럴 필요 없이 현금 그냥 영수증 카드죠, 일종의. 그냥 카드만. 네. 그러면 이제 하려면 꼭 주민번호 누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 카드 있으면 이제 네. 그런 거가 다 필요 없네. 네. 그러니까 현금 결제를 하는데 그 카드를 그렇죠. 내서. 네. 전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거 하나 발급받아야겠구나. 네,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예. 사실은 그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해서 네. 정부가 사실은 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사실은 공공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는 사실 화폐에 준하는데 사적으로 많은 그 이익 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은 그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뭐 지갑 속에 5장씩 꽂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가 사실은 관리해야 되는 수준에 이른 거죠. 카드 대란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카드 대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 대란에 다름없다는 거죠. 그때 진짜로 길거리에서 묻지마 목격하던 장면이 저는 네, 지금도 네.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사실 현금 영수증을 조금 더 기능을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도 실제로 그 예를 들면 중소상인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을 그 국가가 장려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좀 만든다면은 얼마든지 세원은 예, 그 이미 사실은 다 거의 이렇게 투명해졌고요. 또 체크카드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카드 소지자의 10명 중 9명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절대 강자입니다. 미국의 사용량이 2배예요. 그래요? 네. 전체 사용량? 전체 일인당 사용량도 양적이 아니고? 아니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가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비중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외국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1등이에요. 네, 그래요? 저희가 50%가 넘었고요. 네.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과잉 소비를 부추기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네. 급전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요즘 어디 가서 야, 돈 좀 꿔달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네, 네. 아쉬운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현금 서비스가 낫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내가 유흥비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네, 때가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네. 어떻고. 그런 데서 어떤 신용카드의 긍정론이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작은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네. 네, 그래서 급전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입니다. 비상금이 없다는 거고, 유동성이 제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과 비상금을 신용카드로 해결을 하라.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이게 맞지 않는 논리고요. 애초에 사실은 비상금과 유동성이라는 것은 미리 사실은 일정 정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어떤 가계 재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사실은 신용카드로 보편화시켜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비상금을 만들지 않더라. 예. 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비상금을. 신용카드 믿고? 그렇지요. 어허. 그러니까 소득이 뭐 연봉 6천이 되는데도 보면은 예. 그 가계 생활비의 3배 정도 비상금을 축적해 놔라. 예. 예. 대부분의 경우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요즘에 그 월급날 그 통장 잔액이 며칠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평균적으로 16일 간다. 16일 지나면 예, 월급이 바닥난다. 네. 16일? 사실 되게 우리가 경제 순위가 한 15위 안에 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은 가계부라든가 이 월급 통장을 봤을 때는요, 굉장히 부끄럽게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참 그 개개인의 어떤 씀씀이가 얼마나 합리적인가의 영역도 있고 또 가게가 너무나 위축돼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네.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아니 저는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애초에 너무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실은 장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정하게 자기 어떤 신용이나 그리고 어떤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히려 그쪽으로 네, 유도해버린 측면이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의 오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 듣는 애청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드 돌려막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돌려막으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손해인지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비자 비용만 해도 상당하죠. 네네. 근데 그게 카드 돌려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카드를 돌려막다가 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게 결제일마다 고통이 오죠. 그렇죠. 5개를 돌린다 그러면 결국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는 결제 때문에 제대로 그렇죠. 사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예. 그래서 그다음 오는 게 카드론으로 한 방에 해결하자. 네. 그리고 일부 카드는 또 리볼빙을 쓰자. 이러면서 사실은 점점 현금 서비스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요. 카드론 이자와 리볼빙 이자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대부업체로 가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계산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네. 그렇죠. 언제 이 악성화가 끝나느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신용 등급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단 신용등급은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한데 예. 다음에 신용등급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봤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예. 들고요. 오늘은 그것만은 오해를 벗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이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고요. 예. 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 이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뭐 확인은 안 해보시지만 뭐 낮은 거는 좀 불안하고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개의 사람들의 선택이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마케팅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써라. 라고 했던 시기가 이제 2005년부터 한 7년, 8년까지 예, 그랬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때 당시는 어쨌든 빚을 권하는 신용을 마케팅하던 그 금융권의 환경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한마디로 자기들한테 돈이 되니까 그렇죠. 예,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사실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맞고 나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다중채무자가 문제다, 연체가 문제다, 연체율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간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은행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명 뭐 이런 거죠. 화창한 날 우산 주더니 비 오는 날 걷어간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네. 은행이 역장수네. 네. 지들 마음대로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는 것보단 체크카드를 많이 쓸 때 조금 더 신용등급에 유리한. 저 같은 네. 사람. 네. 근데 제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조회를 안 해봐서. 네네. 그리고 시중에 그 빚이 아예 없으면 대출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신용 등급 올리는데 안 좋다. 네네. 약간의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게 오히려 신용 등급 올리는데 좋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한때 그랬었죠. 실제로 그건 실제로 팩트였고요. 그랬습니까? 네, 팩트였고요. 오. 그래서 사실상에 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였어요. 네, 자기는 네. 신용카드도 거의 안 쓰고 체크카드 쓰고 빚도 하나도 없고 되게 건강한 그 금융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그 친구가 한 4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네.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 네, 신용등급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기실에서 나중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나운서가 되게 불쾌해하면서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맞죠. 불쾌한 것이 사실이고요. 논리적으로 네. 납득이 안 되죠. 네. 예. 뭐 그 금융권의 그 논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할 때 논리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데가 금융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신용을 사용한 사람은 네. 잘 빌리고 잘 갚는다라는 네.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등급을 주는 거고 유리하게 주는 것이고 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사용했을 때 잘 갚을지 이걸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아니 그래서 그 뒤에 혹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사실 빚이 많으면 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겠죠. 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신용등급이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때 4등급과 1등급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두 분이 은행을 동시에 가서 대출 한도를 알아보면 누가 더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까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그럴 것 같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신용등급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 말이 그겁니다. 네.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고 치죠. 네. 하지만 저는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정규직도 또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자본금이 50억 이상이냐 아니냐 네.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죠. 네. 그러면 그 신용등급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정규직 그것도 그 대기업 다니거나 네.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교사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신용등급이 4등급이어도요. 네. 굉장히 많은 대출 한도가 주어지고요. 네, 뭐 거의. 예를 들면 한의사나 의사나 네. 전문직이면은 네. 레지던트 때부터 받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네, 별로 영향 미치지 않고 있더라. 그럼 그 신용등급 네. 제도라는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전 그 국민을 줄을 세워서 등급을 매기고 평가를 하고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심사를 하더니 예. 결과적으로 사실은 대충 나중에 보니까 뭐 대충 하더라. 예. 그럴 거면 왜 나한테 점수를 매겼느냐.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기분 네, 나쁘네. 네. 내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등급이 매겨진다라는 게 상당히 그렇죠. 기분이 나쁜 네, 그것도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 일인데 예. 알고 보니까 그게 결과에 별로 큰 영향은 못 미치더라.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신용등급 체계가요. 우리나라가 공적 체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공적 체계가 아니라 은행 마음대로다. 그렇죠. 사적.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고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 회사마다 기준이 좀 틀리고. 그러면 제 신용등급이 어느 은행에서는 2등급인데 어느 은행 가면 5등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예, 대체로 사실 이렇게 은행 자체적으로 매기는 뭐 고객의 어떤 그 평가가 있을 거고요. 예. 신용 등급은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매기는데, 예. 예, 신용정보회사마다 그 판단의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정보회사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데이터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용등급 문제는 나중에 다시 네, 별도로 네. 한번 집중적으로 짚자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인에게도.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거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저는 15년 넘게 한 은행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단골 중에서 아주 그 엄청난 단골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은행별로 회원 등급이라는 게 있대요. 네. 뭐 실버 회원, 골드 맞습니다. 회원 이런 네. 식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실버 회원이에요, 제가. 네. 15년을 그 은행만 거래했고 충성을 그렇게 바쳤는데 네. 되게 기분 나쁘대요. 네. 왜 이 또 산정 기준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정 기준이 사실은 거래 기간이라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평잔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평균 잔액. 네, 평균 잔액. 그다음에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상품. 예. 그러니까 뭐 월급 통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각종 자동이체와 그다음에 그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때는 대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또 대출입니까? 네. 그때는 어쨌든 대출이 예. 그 가계 대출이 은행권마다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그 포인트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점수가 쑥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또 쑥 올라가고 또 그때마다 프로모션 상품들을 얼마나 잘 착실하게 가입해 줬느냐. 결국은 골드 회원이 되시려면요. 은행에 그냥 그 정도 거래 기간 가지고 시간에 충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의 상당한 자산을 갖다 바치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뭐 골드 회원이 된다고 뭐 또 특전이 또 그렇게 많냐? 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를 직업에 들어서 따라서 뭐 골드 회원이 된다고 해서 그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우대금리를 팍팍 줄 거냐? 네. 그것도 아니죠. 우대금리를 팍팍은 안 주고 조금은 줄 겁니다. 조금 0.12%. 네. 알겠습니다. 평소 궁금해서 네네. 저는 납득을 못하는데 역시 그건 그거군요. 은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느냐. 네. 은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드리느냐.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네. 그 8대2 파레토 법칙이라 해서 은행이 20%의 부자가 그 이제 은행 전체를 먹여 살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으나 어느 기사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기대했으나 VIP 영업에서 은행권들이 그다지 재미를 못 봤다. 너무 많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주면서 제가 어제 어떤 미드를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술집을 갔더니 그냥 술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술이 뭐냐 그랬더니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다 공짜로 준다. 요즘 은행 네. 가면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네네. 그 VVIP만 따로 네네. 모시는 이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제가 그런 부류의 분들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벤트 회사에 있었어요. 예. VVIP들에게 그 서비스를 해주는 은행의 그런 이벤트 사업도 진행을 해봤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자녀들의 맞선 사업, 에? 해외 유명 골퍼들을 데려다가 하루 이 싱글 코칭, 네. 그런 것도 해줘요?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녀 일상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선을 그러니까 알선하는데 부자들끼리 그러니까 맞선. VVIP끼리 네, 자녀들, 네. 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의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데 이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현상만을 담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급변의 방향이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꼭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참으로 복잡해지고 미디어의 수는 참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양질의 미디어이고 양질의 컨텐츠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급변에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프레시안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돌기로 결정을 한 데에는 바로 이런 일정하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급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 움직임, 이 노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